반도체 기업들의 이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80~90%의 요인은 5월 26일에 장 끝나고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스트 인컴의 남석권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요즘에 물론 이제 코스피가 2,400선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 회장님께서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래서 회장님의 현금 비중을 살짝 들으면 이 장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바닥이 뭐 아시다시피 2,29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면 2,300이라고 해도 바닥에서 지금 30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물론 미국의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해서는 400포인트, 거기는 이제 4,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셈이에요. 15,000포인트 밑에까지 있다가 요번에 19,000포인트가 넘었다가 지금 뭐 18,900포인트대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뭐 저점일 때 대형주를 쫙 사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계좌가 빵빵하게 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비중이 이제 현금 비중이 이제 낮을 텐데 그 변동성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일부 계좌는 채워놓고 일부 계좌는 비어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괜찮은 쪽은 수익이 나는 쪽은 지금 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한 부분이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중을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아시다시피 지금 섹터가 좋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해서 뭐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방산업종이라든가 그런 쪽은 상당히 고가권에 있고 지금 되게 장기간 랠리죠. 그리고서 원전주 최근에는 이제 원전주 중에서 일부 원전주가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엔터주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저점 대비해 가지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3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 원전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야 뭐 엄청 많이 올라왔죠, 진짜. 그러니까는 이 2만 원대를 저점으로 삼으면 거의 한 80% 올라왔나? 빠르게 또. 그것도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되는 쪽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야지 제가 주식에 그러니까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개별주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왕창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고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고 주식 비중이 얼마냐 이제 그거는 섹터에 따라서 틀리고 또 오늘 주식을 꽉 채웠다가 내일 또 싹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시장하고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은 지금은 뭔가 좀 비중을 크게 쭉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장세다 이렇게도 그렇게 와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섹터들 대형주들은 제가 보기에 지금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한 거고 그래서 재진입할 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 개별주 소위 말해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또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되는 섹터들은 계속 하락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 섹터에 상당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쪽은 이익 실현을 해서 재진입할 시기를 다음에 진입할 시기를 이렇게 노려봐야 되는 거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제가 차트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미리 말을 했으면 이제 띄우면서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그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다가 출렁거릴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 조선주 같은 경우 있죠. 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아주 급등했던 그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심지어 그 1차 하락기가 한 번 있었고 그 최근에 또 그 요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그 17,000원 밑에 있다가 오늘 2만 원이 넘게 그냥 단기적으로 이 호재가 나오면은 급등을 하는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단기 바닥권에서 뭐 25% 이상씩 하루에 막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많이 그래도 이제 한번 상승을 그렸다가 이 어떤 저점이 형성되는 그게 있어요. 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한번 꺾였다가 그래도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갖고 있으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하. 어디까지 떨어지. 그러니까 주도주 내에서 섣불리 먼저 뛰어내리는 것도 조금 리스키하니 조선방산, 원전, 엔터 이런 것도 그 중에서 한 번씩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더라도 다 파는 게 아니라. 다 팔고 이거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10% 20%는 항상 끝까지 갖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바로미터로 삼는 거죠. 비중 조절하면서. 재진입하는 시점을 그래야지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시장 중심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는 올해 어쨌든 시장 중심주는 방산, 조선 뭐 이런 거였고 최근에 원전주 거기에 집중. 이 원전주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인 그 호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일단 트럼프가 원전 확대 정책을 피면서 그 시장만 해도 1,500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신규 유럽 같은 데서 발주 받을 수 있는 중동 같은 데서 발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계획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최근에 아주 급등을 하고 뭐 일부 그 부품 납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에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받고 그럴 때는 이게 원전 관련주들도 또 원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그 중에서 그래도 회사가 괜찮은데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데 많이 안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받을 때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전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전에는 뭐 거의 폭등 수준이거든요. 8시부터. 그래서 8시부터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 날에 갖고 있었던 거를 오늘은 이제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제가 보기에 너무 갭상승이다 싶은 거는 뭐 다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주도주는 맞는데 과도한 이제 급등이 나타나면 이 실현의 계기로 삼고. 그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요즘에는 제가 변동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이격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매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남석강 회장님은 우리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고 항상 또 내 수익을 얼마 됐든 챙겨놓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생존 투자. 그러니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이제 이 주식 저하고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했으니까 주식 가격은 이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귀 본능. 이거 원래 자리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와서 거기까지 전에 가격까지 왔으면 재매수를 한다든가. 물론 거기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섹터 자체가 좋을 때.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0% 20% 떨어지면 그때 재매수해도 돼. 그 전략이 그래도 손해를 줄이는. 우리가 이제 제가 책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가 2020년에 2021년 6월 달에 코스피가 고점이었거든요. 6월 8일인가 3,300포인트. 코스닥은 이제 6월 하순 6월 29일 날인가 28일 날에 고점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지금 만 4년 오늘이
5월 하순이잖아. 그러네요. 5월 예. 26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진짜로 만 4년 동안 하락하면서 이제 하방에서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2022년 거기에 215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고점이 2870포인트였거든요.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후장에 급등을 해가지고 2640포인트 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종목들은 뭐 엄청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그런 고점 대비해 가지고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종목도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때 2020년, 21년에 엄청 진입을 한 신규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거의 다 지쳤어요. 수익이 이 주식 투자는 끈기도 있어야지 되지만 중간중간에서 꾸준히 수익이 나야지 네. 포기를 안 하거든요. 다 물려 있으면 이제 금방 포기하고 싶고. 이제 이거 재미없고. 이거 공부하든가 뭐 그렇다고 투자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싶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유튜브 그 당시만 해도 아시겠지만 증권 관련 유튜브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뷰도 많이 뜨고 네.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막 지치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로지 Y스트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장으로도 또 많이 가시고. 이렇게 가고 뭐 그래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이고 아예 주식 얘기를 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저점에 사는 게 중요한데 저점에 사면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네. 그렇지만은 이제 피해 폭이 좀 작고 손해복 아주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도 손해볼 확률이 좀 적다 보니까는 그러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 우리가 고점에서 50% 이상 떨어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거기에서 뭐 상한가를 쳐도 자기한테 어떤 감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실현을 시키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오늘 2640까지 오른 것도 밤사이에 트럼프가 유럽 관세 50% 물리려던 거를 뭐 7월 초까지 조금 유예하겠다 이러면서 또 이제 반사 수혜는 아니고 약간 반등 이제 한 건데 근데 또 이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모르지.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뭔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아니죠. 그래도 났을 때 이제 계속 챙겨놔야 뭐냐면 하고요. 우리가 겁을 먹었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트럼프가 되면 이 꼴이 날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뭐 트럼프가 그래도 전에 대통령을 한 번 한 사람인데 그때도 뭐 잘한 거는 없으니까는 그 원래 재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좀 잘하겠지 했는데 요번에도 그거 겁을 먹어가지고 뭐 중국에 125% 관세 뭐 막 그런 거 계속 연일 그렇게 이제 강성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그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물러난 거예요. 시위 그것도 자국 내 시위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발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는 거.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쏘갔다는. 그래서 그때 손해 본 사람들은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죠? 저점에 내던진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그 나스닥 같은 경우 15,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때도 어쨌든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식도 급락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손해 본 사람들은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 자체가. 신뢰가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뢰라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미국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거에 못지않게 그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 또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이게 뭐
지나고 나면 1기 때도 역시 관세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을 짠 건 아니죠. 그때도.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 거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시큰둥하게 뭐 대응도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엔 좀 달랐죠, 예전이랑.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몸이 다른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봐서는 웃기는 거죠. 예?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봐서는. 그래서 관세를 다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매겨서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경제는 조금 어렵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입물이 없으니까는 수입 물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마켓에 이 상품 진열 때 물건이 비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소비자들한테 타격을 입히고 물가 자체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서 강행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토요일 날에 미국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오늘 선물에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원달러 또 이제 그 달러가 약세 지금 경향이잖아요. 네. 영향이다 보니까는 미국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모르죠. 또 내일 얼마나 올라갈지. 이게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말 하나하나는 또 예상하기는 힘들고 또 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뭐 쫓아가기보다는 좀 이익을 실현하고 그렇죠. 그게 좋죠.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빠지면 무조건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담에 원래 주식 격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전부 다 모두가 낙관적인 전망일 때 그러니까는 월가의 격언 중에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면 월가의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면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2021년에 그랬거든요. 여기 여의도에서 그랬죠.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자기 진짜로 그런데 그럼 떠날 때지 뭐. 근데 그 말이 영락 없어요. 그리고 다 질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매수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잔파도를 하나하나 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도 조금 떨어졌을 때 너무 일찍 진입을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겁이 나서 사지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0년에도 2월 말부터 주식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3월 초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22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될 때 코스피 2000포인트 될 때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1800 가고 1600 가니까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500 될 때는 1000포인트까지 간 1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그랬거든요. 라이브로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그 3월 19일 그때쯤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사라고 단 사되 한 달 동안 보지를 말라고 그래서 종목까지 다 불러줬는데 결국에 대박이었죠. 그때 너무 막 폭락하고 그럴 때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 그 나스닥이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그 전에 다른 그 TV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패가 미국이 잘 되자고 이렇게 그 관세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잘 되자고 하는데 개꼴이 돼 버리면 이게 보이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보이는 악재라는 얘기죠. 보이는 악재, 하락하는 게 보이는 하락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고 보이는 악재라는 얘기.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스닥 18,00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아마 나스닥이 한 17,000포인트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2,000포인트가 더 떨어지면서 급락이 오니까는 그때 제대로 들어갔으면 뭐 저는 그 지수 관련 종목 사기는 뭐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TQQQ만 3배짜리만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보이는 악재라는 거는 또 인간이 또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또 한번 막 그렇게 흔들리고 폭락을 하고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 또 저쪽에서는 뭐 시간을 벌든지 백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고 이게 참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떨어지면 이제 사야지 다들 대기하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또 막상 떨어지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최근에 보니까 그 미국의 채권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해갖고 그 영향이 또 주식 시장까지도 같이 좀 전이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미국의 이제 신뢰가 그렇죠. 흔들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야 뭐 그 미국의 재정 적자야 뭐 만성적인 거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과도하게 이게 국채가 장기물이 급등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기도 좀 둔화되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는 그거 뭐 달러야 찍어내면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도 이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서 그 수입으로 이 재정 적자도 좀 줄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이 국채 기존에 발행한 그 국채 이자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을 매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1,200조인가 이 정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올려서 단순하게 계획대로 해서 제조업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뭐 그 재정 적자도 좀 메꾸고 그런 시나리오는 괜찮았었죠. 괜찮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각 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그죠? 저희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관세 이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조금 둔화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처음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올라가신 그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 원래 그 국채 투자나 채권 투자 자체가 금리 인하할 때가 이제 적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물가 상승하고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는 어쨌든 그 요건들이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은 요건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그 좀 괜찮은 여건이긴 한데 저같이 이제 주식쟁이는 그 채권 투자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는 알기는 아되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하는 건 아니면. 그러면 남 회장님은 약간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라도 채권 쪽은 아예 안 해요. 오로지 주식. 역시 주식. 오로지 아까처럼 TQQQ.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다 망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럼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고 이제 어쨌든 뭐 단기든 장기든 중장기든 올해 경기가 나쁠 거는 다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게 대박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우상향 정배열로 가는 그 섹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기 또는 주가가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종목을 다음에 올라갈 섹터를 해당하는 종목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수가 급락을 하면 겁먹을 게 아니고 항상 다음에 그러면 항상 이게 이제 급락을 하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그 교훈인데 급락을 하면은 그 다시 이제 회복이 될 때 있죠. 꼭 생각지도 않은 섹터에서 급등세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 가깝게는 코로나 때 그랬던 거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랬던 거고 그럴 때 지수가 대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럴까. 그래서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그 중심 섹터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게 폭락하는 초기에 급락하는 초기에 매도를 했다가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복되는 때에 어떤 섹터가
제일 빨리 될까? 원래 요번에 이 조선하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네. 특히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 조선업에 그 도움을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군함 같은 경우 그거 이 수리하고 보수하고 새로 발주를 하고 그러는데 그 미국 조선업이 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한테 요청을 할 거다. 뭐 그런 거. 또 관세 전쟁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가는 업종이잖아요. 섹터가 전부 다 방산하고 조선 자체가 네.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이 유망할 거를 조금만 생각했으면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수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또는 급락하고 그래서 주식도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포 때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관세에 영향이 없는 섹터인데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이 떨어질 때. 그렇죠. 지수가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그게 이제 진행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기자 생활도 하시고 뭐 그래서 주식에 관해서 거의 뭐 약간 이제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두루를 하는. 그렇지. 네, 똘똘한 제자로 좀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뭐 빠삭이죠. 뭐 빠삭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조금 사긴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보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국면이고 또 반대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라면 미국 주식에 환차 손이 나는 국면이고 그렇죠. 어느 쪽에 조금 더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은 그러니까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죠.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조금 안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2,7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 좋을 때는 이제 오버슈팅을 하고 나쁠 때는 언더슈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2,700 이상 갈 수도 있죠. 원래 이 기업 실력으로 따지면 2,700이면 꼭지인데 이제 오버슈팅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2,700 이상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팔 때는 다 파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시세를 타고 가는 종목 있죠. 그거는 우리가 저점을 맞추는 것도 어렵지만은 고점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수도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오버슈팅하고 언더슈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승세가 좋을 때는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그거를 2020년에 느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 정도 고점인 줄 알았는데 뭐 가고 또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다 팔면 수익을 극대화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도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리듬을 좀 잘 맞춰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에 올라간 종목을 구분하는 거 있어요. 구분하는 거. 그거를 제가 제 책에다가 자세히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저희 뒤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선을 깨지 않는 경우 뭐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가까이 부적처럼 넣고 있습니다. 부적처럼. 그래서 손실없는 이제 이 책에 보면 뒤편에 그 시장 중심주인데 거의 대박주 같은 경우 그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은 LIG 넥스원이에요. 그 경우 보면은 급등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11선도 안 깨요. 그게 이제 그래서 11선을 혹시 깨더라도 21선까지 깨지는지 보고 21선까지 깨지면 이제 다 팔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11선을 안 깨고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무서운 종목.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칙 측면에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늘 주식이 어려운 거는 이 교과서처럼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률로 들어가면 그런 확률이 높더라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서 이 책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도 손실없는 투자 원칙. 원칙인 이유가 그러니까 약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11선 깨지면 20선 깨지면 이제 다 팔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 원칙을 계속해서 나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높은 확률로 이겨갈 수 있다는 확률이 거죠. 높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향에서 시대 중심주라고 하는 장이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조금 떨어진다고 초기에 그 익절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 큰 수익을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거나 이제 보통 계좌 주식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많아요. 그래도 빨간 게 많기는 하죠. 오야. 근데 저기 아픈 손가락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보통은 거의 보면 피멍들 정도 파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면 익절은 빨리 하고 손절은 잘 못해요. 그러다 보면 계좌에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고 빨간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파란 것도 보통 파란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피멍들. 것처럼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냥 푸르둥둥한 그냥 마이너스 뭐 50% 이하짜리가 이상짜리가 엄청 많은 네네네.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게 통계적으로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익절을 빨리 해야지 되는 종목이 있고 네. 익절을 빨리 안 하고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개별성이 있는 급등주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익절을 빨리 해야죠. 변동성이 크니까. 아하. 예를 들어서 오늘 매일같이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플러스 20%, 25%였다가 플러스 10%로 끝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장중에 15%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개별주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빨리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대 중심주, 원전주, 요번에 방산 또 그런 것들은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면은 추가로 올라가면 속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팔아야지 되겠다 싶을 때 한 30% 팔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팔아야 되겠다 더 올라가서 네. 두 번째 팔아야 되겠다 싶을 때 나머지에 이제 한 50%를 팔고 그래서 원래 주식의 한 20% 정도는 끝을 보고서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오르더라도 개별주 성격으로 오르는가, 그렇죠. 시대 중심주 성격으로 네. 주도주로서 오르는가, 그거는 이제 해봐야 돼요. 대형주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아주 쉬워요. 대형주, 기관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 있죠. 네네네. 그런 거는 이거는 시대 중심주고 다시 말해서 이제 같은 원전주라고 해도 스몰캡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이제 급등하고 오늘 상한가인데 내일도 급등을 했다. 그거는 그냥 빨리 팔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항상 남석과 회장님은 이제 쉽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걸 반복하고 또 배우면서 시장에 있는 눈을 넓혀야 되는 거고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고. 근데 앞에서도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 중심주의기는 하지만 지금 올라타기엔 좀 부담스러운 주는 있으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정을 이제 받았을 때 보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초. 네네. 보초를 갖고 있다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괜찮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선을 훼손시키지 않네. 그러면 21선쯤에 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왜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거 라면 업종이 오른 게 아니고 섹터가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나 홀로 오른 거죠. 나 홀로 오른 거죠. 그러다 이제 황제주까지 됐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구분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거 자체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황제주가 됐죠. 작년 봄에만 해도 50만 원 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중심주 뭐 그런 거하고 좀 벗겨난 네네. 옛날로 말하면은 이 자산주 소위 말해서 가치주죠, 가치주.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빠른 주식을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그냥 자산처럼 그냥 매수를 해놓고서 그러고서 그냥 놔두는 거죠. 그걸 100만 원이 넘으면 지금 사기는 뭐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을 때 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던가 네. 떨어져 있을 때는 눈에 안 띄고. 그러니까 그 삼성바이오로직이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70만 원일 때도 살 수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채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는 그랬어요. 70만 원 초반에 사고 100만 원 다 되면 팔으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인적 분할 발표하기 전에 네네. 그때도 120만 원까지 네, 갔었거든요.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네.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급등을 했다가 그게 뭐 별 게 없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1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100만 원 넘고 황제주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100만 원을 더 넘어서 뭐 200만 원도 갔었어요. 저번에 고려 아연이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네. 지금 다시 얼마로 떨어졌어요? 7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제 재무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모든 재반 정보가 다 반영이 돼서 1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2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200만 원 가는 것보다 이제는 200만 원 그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거는 라면 아니에요. 불닭라면. 네. 물론 인기도 좋고 그렇고 사람들 입맛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라. 우리가 삼양식품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3만 원일 때도 저는 기억하고 있고 6만 원 됐을 때도 기억하고 있고 10만 원일 때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 거까지 다 오지 않았나. 이제 뭐 회사에서 또 나름 또 생각을 할 유동성이 조금 뭐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왔으면 이제 다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투자할 생각보다 앞으로 다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갈 종목을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떤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많이 올라간 거는 그냥 신경을 꺼요. 거기서부터. 내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괜히 이게 엄하게 많이 올라간 거에 투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2,600개 다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다 내 것도 아니다. 저게 삼양식품이 거기까지 갔네. 그러니까는 축하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네. 그 무거운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제가 80만 원 거기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50만 원대 봤어요. 50만 원대부터 봤는데 이제 그거는 축하할 일인데 제가 투자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이게 너무 빨리 올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또 빨리 올라야 또 눈에는 띄는데 최근에 배당주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증권주로 그렇죠. 비롯해서 엄청 많이 왔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고 이게 막 대선 공약으로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고배당주는 대부분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는 좀 자산주, 가치주에 가까웠었는데 너무 또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고 많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KB금융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라든가 그래서 금융주가 제일 많이 왔어요. 네. 증권주도 역시 상당히 증권주도 거의 대부분 많이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금융주들, 금융주들이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때 이제 관심을 한 번씩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배당 분리과세가 돼야지 되죠 원래. 되면 좋죠. 되면 좋은데 그래야지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 장기 보유자들한테 긍정적이고 세수가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 다음에 이 정권을 차지하는 정당에서 그거는 좀 그 시행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걸. 근데 요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지 말자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요 대선 후보 중에 대부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물론 나중에 또 떨어진 사람이 이제 딴지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근데 일단 이거 자체는 긍정적. 그렇죠.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에 좀 동떨어진 성장주 위주로 이제 주식 시장이 움직였다가 원래는 그래야지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너무 가치주에다 목매다 보면은 투자 수익이 제대로 안 나가지고 한참 또 묶여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가치주가 좋다, 뭐 성장주가 좋다 그걸 떠나가지고 주식 투자를 왜 해요? 돈 벌려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 벌기 쉬운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그 변화하기 때문에 꼭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성격상
그 고지식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성공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뭐 가치 투자 과거에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논쟁이 좀 있었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PER, PBR이 낮다라는 거는 그 수치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과거에 돈 번 걸 가지고 기업이 돈 번 걸 가지고 PER, PBR을 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미래 가치가 덜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이 급변하는데 과거에는 잘 나가던 기업이 앞으로 세상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벌어놓은 돈 까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PBR, PER이 낮더라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많이 올랐네 싶은데 그런 것들이야 뭐 분기 배당 또 주주 환원 또 배당 성향 확대 또 이번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책 기대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면서 올라간 건데 지난해 메리츠 금융 지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선 올라왔는지 요즘에는 오히려 안 올라와. 그래서 이번에 11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 왔다가 지금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경우도 되게 좋은데 그게 제가 보기에 이건 선 반영돼서 선 미리 올라와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후발로 지금 그러니까 KB금융, 한국금융지주 뭐 각 증권주들 뭐 키움증권 비롯해 가지고 지난번에 키움증권 그 10만 원도 안 됐는데 지금 14만 원대다 보고 빠르게 올랐죠. 또 빠르게 올랐죠. 요번에 증권주들이 금융주 중에서 아주 견조하게 전 증권주들이 그래요.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예요. 거의 증권주가 AI 뭐 로봇주처럼 올라가지고 최근에 거래량도 별로 없이. 그렇죠. 스물스물. 근데 말씀해주신 거는 제 돈 벌기 쉬운 쪽으로. 그렇죠. 투자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 있거든요. 저도 전체 섹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수익이 잘 났던 그 섹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해 가능한 산업, 이해할 수 있는 산업. 고지식함을 버려라 유연한 사고가 최고다. 회장님은 그러면은 예전부터 많이 좀 유연하셨나요, 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식은 절대라는 게 없거든요. 절대 꼭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돈 벌기가 쉽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야. 그렇죠? 이게 학습한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챗GPT를 이용한 또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거를 찾는 게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 컴퓨터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 자동 매매 뭐 그거나 조건식 검색 뭐 이런 게 HTS마다 다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알고리즘 매매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잘 버는 건 아니거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 조건식을 또 입력시켜야 되고 이제 거기가 완성돼 가지고 자동으로 매매하고 뭐 그러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딱 정형화된 대로 딱 한다 그러면 그걸 습득을 딱 한 사람이 뭐 최고로 수익이 뭐 그래서 회장님도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단 하나의 시장 법칙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예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 따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하고. 또 이게 항상 시장에 또 의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최근에 보면은 분명히 저 섹터는 엉망이고 아직 돈을 못 벌고 산업도 엉망인데 바닥에서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수주. 지금 우리나라 내수 엄청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마트, 백화점 엄청 올라왔어요. 또 건설 경기 안 좋은데 물론 그 중에서 원전으로 엮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건설업 자체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섹터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원전 관련한 건설은 괜찮은데 그거가 아닌 건설이 올라가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걸 뭐 설명을 하고 자시고 그래요. 그냥 그거를 무시하는 게 좋은 거 무시. 그럴 때는 무시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것저것 다 지금 정치 시즌 아니에요? 대선 기간인데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뭐 세종시 건설 테마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그냥
이런 주식도 올라갈 수도 있고 저런 주식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주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면 그냥 신경을 끄는 게 좋아요. 약간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약간 뭔가 UFC 실전 파이터야. 실전 파이터고 막 금메달리스트고 한데 저기에서 막 건달들이 막 시비 걸고 있어. 그런 거 왜 다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는 뭐 희한한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거는 어떤 투기꾼들이 그냥 올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네네. 시대가 달라졌으면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자동 매매도 하지만 트레이딩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트레이딩하는 사람이 제 시대 때의 그 사고하고 틀린 다른 사고를 갖고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가치의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식을 보는 그 종목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서 살고 뭐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죠. 다르니까는 애써 그거를 다 뭐 이해하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름을 인정하라. 그래야지 편하지. 그거를 저거는 아닌데 왜 올라가? 근데 올라가는 걸 그걸 어떻게 해? 우문이한답입니다 역시. 근데 이런 것도 불편하셔가지고 종토방 가서 다른 종목 거기까지 가서 막 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잡수고 왜 오르냐고. 이 종목으로 오라고. 맞고 틀림은 없다. 다름이 있을 뿐. 작년에 배웠을 때 아마 AI 로봇 관련주 참 많이 여쭤봤을 거예요.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초쯤까지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보니까 AI 로봇 관련주가 좀 시들합니다. 얼마 전에 또 반짝이었죠. 반짝.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공약 하면서 AI 그렇고 또 엔비디아도 그 피지컬 AI. 로봇 네.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고 또 테슬라는 로봇 택시가 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로봇주가 또 이번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로봇 얘기가 나온 게 5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로봇 하다가 그래서 일부 로봇주는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0,000원짜리가 뭐 몇십만 원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번에 30만 원 넘다가. 근데 제반 이제 이슈 그게 한 가지 흠이 그 반도체 관련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CXL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이제 2028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이제 유리기판 그 반도체를 쓴다 그랬더니만 오늘 이제 관련 주식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이슈가 나와야지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투자하기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고 AI 시대인데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 피지컬 AI 그래서 힘든 일은 전부 다 로봇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물건을 올린다든가 그것도 다 로봇이 하고 전쟁하는데도 그 로봇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탐지견을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든지 큰일이네. 소비만 하면 돼. 소비만. 근데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그 관련 뉴스나 관련된 호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점이라고 샀어. 그런데 이게 안 오고. 이슈가 없으면 저점이 아니야. 그리고 더 떨어지고 그러다가 벼랑간 어떤 이슈가 나오면 확 올라가 버려.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건 맞히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61선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샀어. 근데 이슈가 없으면 뭐 보름에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래프가 아주 순엉망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예상하고서 미리 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그 지수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는 예상하고 미리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보초 정도는 것도 서두고 그러는데 그 이슈가 터진 날 뭐 초반에 산다든가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따라 산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요거는 이제 단기 대응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큰 이슈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떤 기대감 이런 그러면서 그게 20만 원까지 왔다가 또 10만 원 초반에 있었거든요. 10만 원까지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했어도 완전 자회사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개별 이슈지. 개별로 무슨 요번에 T-로보틱스라든가 뭐 다른 그 로봇주들이 있거든. 그게 개별로 뭐를 개발을 했다든가 납품할 예정이라든가 또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에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네. 글로벌 기업하고 뭐 협업을 한다든가 납품을 한다든가 그게 이제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근데 다만 그거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네. 우리가 뉴스가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차라리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회장님은 또 중장기 가치 투자 이런 것도 많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예 또 나눠서 그거는 하시는 거고. 그 섹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섹터는 아니고. 그 섹터는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전에 한번 또 많이 올랐던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10,000원 이하야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괜찮으니까는 이 중장기로 좀 갖고 가면 되겠다는데 지금 18,000원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원 넘고 거기에서는 중장기 투자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기술적인 매매밖에 안. 그것도 어느 지점에서 내가 보고 언제 들어가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쌀 때는 괜찮다. 쌀 때 싸다라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뭐 8,000원이라도 7,000원 때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게 지난번에 상한가 3번씩 가고 그래가지고 엄청 떴다가 지금 뭐 12,000원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싸거든요. 그런 거를 장기 투자로 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또 이게 본인만의 판단에 의해서 초기에 다 해야지. 아까 그 유리기판 뭐 CXL 요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로봇주 설명한 거하고 제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유리기판도 지금 몇 달 만에 이게 이슈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 필옵틱스 그 주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PI라든가 뭐 이런 거가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2028년이다 보니면 아직 멀었고요. 이제 아직은 멀었죠. 그러면 내년쯤 되면 좀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1년이나 한 몇 개월 놔두고 그때 되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도체 섹터도 사실 뭐 미국의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경기만 놓고 봐도 이 경기 민감주가 좋기는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55,000원에서 계속 조금 요번에 57,000 얼마까지 올랐다가 다시 54,000원대로 또 떨어지고 디램 가격이 10% 정도 인상되고 그러면 원래는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저는 뭐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는 거기서만 계속 횡보하는 거예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95불까지 떨어졌다가 요번에 130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맞춰서 수익이 좀 난 거죠. 지금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저점 대비해서 엔비디아 올라가면 올라간 거예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수도 가장 많은 회사인데 그렇죠. 500만 명. 그럼요. 국민주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항상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럼요.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가 지금 이제 미워도 11번 다시 한번 막 이렇게 되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 55,000원 아래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 밑에서 사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이게 참 많은 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어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박스권이라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사야지 된다. 또 아픔이 있는 그 섹터가 2차 전지가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하는 날도 있습니다만 힘들어서 보면 막 신저가 행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제가 그 과거에 1, 2년 전에 2차 전지에 관해서 보통
이 코멘트를 안 했거든요. 그때 이제 원체 막 광풍이 불었어요. 일종의 이 팬덤이 형성돼 있는 종목이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욕을 매장당할 정도. 욕은 바가지로 먹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언급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통 그 동안에도 어디에서든지 물으면 아니 내가 뭐 올라갈 때도 언급을 안 했는데 그걸 떨어진 상태에서 언급하면 그 갖고 계신 분들 속만 상하죠. 그래서 코멘트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식에 관해서 물어볼 때 2차 전지에 관해서 물어요. 회장님한테.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이게 왜 안타깝냐면 지수를 견인하는데 2차 전지가 이게 결정적으로 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도 보면 좀 안타깝죠. 저 삼성 SDI 같은 경우 70만 원대도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16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 70만 원이라고 해도 16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4분의 1입니까? 4분의 1은 되죠. 그렇죠? 4분의 1 되나? 4분의 1 정도. 아유, 그러니까는 그거가 실질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작년에 30만 원 초반에서 3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니까 한 10만 원 올라가면 30%잖아요. 그런데 70만 원에서 사신 분들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번에 아시다시피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포스코 퓨처엠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업황에서 지금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그러니까는 원래는 유상증자를 발행하기 전에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그거는 이자도 줘야 되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죠. 주가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유상증자 한 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이 커지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더블로 벌어야지 그거를 메꾸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어렵다는 얘기고 당분간 전망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LG 엔솔이나 뭐 이런 것도 아주 형편없어요. 그냥 뭐 완전히 역배열로 해서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올라갈 때도 코멘트하기 힘드셨지만 지금도 역시나 코멘트하기 마음은 아프다 그런 얘기죠. 마음은 아픈데 주변에서도 그래서 참 보면 아직까지는 당분간 그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도 그렇고 그리고 뭐 가장 우리나라 그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 세계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3년 전에 53%였어요. 53%. 중국이 30%.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가 돼서 중국이 우리나라 지금의 과거 그 자리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0% 초반으로 밀렸어요. 그 중국은 어쨌든 그 지금 전기차도 그 1등이잖아요. 1등. 판매 대수로 따지면. 그러니까는 거기에 탑재되는 게 전부 다 자기네 산 그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지금 그 이 중국 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 버스가 들어오는데 거기 뭐 전부 다 중국 이 배터리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쉽지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것도 감사하죠. 저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이게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또 밤사이에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 변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에서 서두에서 회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재미가 없기도 하고 물론 조선방산주 쭉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최근 1, 2년 사이에 자산도 엄청나게 불어난 분들도 저희 와이스틸 구독자분들 뭐 우리 와이즈 클럽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십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이게 트럼프 시대가 4년 반 남았거든요. 3년 반 남았거든요. 4년 중에서 3년 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는. 근데 이제 그 최악은 뭐 벗어난 지가 한참 됐고 다음에 혹시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적극 매수할 타이밍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도 그렇고. 근데 요는 이제 되는 종목만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는 그 아무튼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너무 갭 상승한 거랑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면서 좋은 섹터에 좋은 종목인데 외부적인 일로 하락했을 때 매수했다가 네네. 기다리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나 든 거예요. 혹여나 나중에 만약에 또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에 또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럼 저희가 바로 영상 통화 걸겠습니다. 예. 저희가 종종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베스트 인컴의 남석관 회장님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